추워 죽겠네. 저게 누구지? 추운 겨울 약초를 캐던 한 고아 아이는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이는 손이 얼어붙고 피가 나지만 여인을 살려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보살폈죠. 그때까지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보살핌 덕에 살아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요. 도대체 이 천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도윤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난 아이였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고아였어요. 도윤은 추운 겨울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길을 걷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눈더미 사이로 무언가 보였지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어요. 도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성을 살펴보니 버선도 없이 맨발이었지요. 찢어진 옷자락은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은 너무도 위태로웠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어. 그때였지요. 도윤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눈 위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어요. 주변에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옆, 눈에 반쯤 묻힌 부러진 비녀 하나.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구나. 도윤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요. 아직 근처에 누군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눈보라 소리만 귓전을 스쳤어요. 다시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을 쫓던 자들이 돌아오면 어쩌나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살려야 해. 도윤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아직 어린아이라 힘이 약해 여인을 쉽게 들 수 없었지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넘어진 나무 가지와 눈 속에 묻힌 덩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은 맨손으로 그것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덩굴을 엮고 나무를 받쳐 엉성하지만 단단한 썰매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지요. 조금만 버텨요. 덩굴을 어깨에 걸고 힘껏 끌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어요. 바람은 더 거세졌지요. 몇 번이나 넘어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래도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해. 눈보라 속에서 작은 썰매 하나가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도윤은 마침내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했지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도윤은 문을 열어 젖히고 여인을 안으로 옮긴 뒤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며 뜨끈한 기운이 번졌지요.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여인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맥의 흐름을 느끼려 했지요.
맥이 너무 약하다. 끊길 듯 이어진다. 도유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도라지와 말린 배, 그리고 산에서 캐온 작은 뿌리 하나.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도유는 만든 약초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가에 가져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삼켰지요. 도유는 곧바로 여인의 발을 살폈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도유는 자신의 두 손으로 여인의 발을 감싸 쥐고 숨을 불어넣으며 계속 문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인의 숨이 점점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그렇게 살펴보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어디냐? 도유는 번쩍 눈을 떴어요. 여인이 눈을 뜨고 있었지요. 여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이냐? 네. 여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구나. 짧은 한마디에서 알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양반가 사람이십니까? 여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여인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살림이었지요. 솥 하나, 그릇 몇 개, 낡은 이불, 그리고 아이 혼자. 여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그 질문에 도윤의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아버지는 약초 캐어 가셨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병을 얻으셨는데 제가 아무리 약을 구해도 낫질 않으셨지요. 그래도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는 가난했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여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아이로구나.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오른팔을 살짝 감싸 쥐었어요. 아가씨, 팔이 아프신 겁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괜찮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자꾸 팔을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숨기고 계신 거지요? 여인이 다시 한 번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도윤은 벌떡 일어나 여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놓아라.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여인의 팔이 드러났지요. 깊게 베인 상처였습니다. 이걸 괜찮다 하십니까? 이대로 두시면 곰습니다. 어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움직였어요. 약초 꾸러미를 꺼내고 불을 다시 지폈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잎을 짓이겨 즙을 내고 다른 뿌리를 얇게 썰어 불에 살짝 데웠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인이 물었지요. 도윤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독이 있는 풀입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어요. 독이 있는 것을 쓰겠다는 거냐? 예. 조금만 쓰면 염증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상처 위에 발랐지요. 참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12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상처를 닦고 약을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많이 나으실 겁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팔의 통증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대단한 아이로구나. 도윤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해본 것 뿐입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 사각.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인도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근처다. 분명 이쪽으로 왔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빨리요. 여인을 방 한쪽 허름한 장독 뒤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위에 거적을 덮으며 말했지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쿵.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사내 둘이 서 있었어요. 여기 사는 놈이냐? 도윤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내가 안을 훑어보며 물었어요. 여인 하나 못 봤느냐? 눈 속에서 도망친 여인이다.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그 사람 말씀이십니까? 저쪽 절벽 쪽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숨도 안 쉬던데요. 손가락으로 산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덧붙였지요. 늑대도 보였습니다. 아마 이미 뜯겼을 겁니다. 사내 둘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쓸데없는 짓 했군.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갔습니다. 곧바로 장독 쪽으로 달려가 거적을 걷어냈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 갔습니다. 여인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로구나. 여인이 말하자 도윤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궁이 앞에 앉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아가씨. 정녕 누구십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연화다. 그냥 연화라고 불러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화, 연꽃화. 이름마저 범상치 않았어요. 도윤 일어나 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아가씨,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죽이 있는데 도토리죽이라 맛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받아들었지요.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런 평민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도윤이 멋쩍게 말했어요. 맛없으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지요. 따뜻하구나.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어요. 궁에서 수라상을 받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도토리죽 한 그릇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손에 상처가 걱정되는구나. 도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여기 며칠 머물러도 되겠느냐?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당연하지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고 아가씨도 아직 다 안 나으셨지 않습니까? 밥은 별로 없지만 나눠 먹으면 되고 약초는 제가 캐면 되니까요. 연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고맙다.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화가 도윤을 불렀지요. 도윤아, 예? 오늘은 푹 쉬어라. 네가 더 지쳐 보인다. 어른들 앞에서는 조금 약해져도 괜찮은 거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좀 피곤합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윤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12살.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아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초봄이었지요. 연화가 도윤의 집에 머문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도윤이 약초를 캐러 가면 집을 지키고 도윤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연화가 현명한 지혜와 연륜으로 도윤을 도와주는 일도 있었지요. 하루는 도윤이 산 아래 작은 밭에 나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들은 물이 제대로 돌지 않아 메말라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랑을 따라 흘러야 했지만 어딘가에서 막혀 있었지요. 도윤은 삽을 들고 혼자 중얼거리며 흙을 팠어요. 하지만 흙은 얼어붙어 단단했고 몇 번을 파도 물은 흐르지 않았지요. 그때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도윤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물길이 막혔습니다. 삽으로 땅을 툭툭 치며 덧붙였어요. 이거 안 뚫리면 밭이 다 죽습니다. 연화는 고랑을 바라보았지요. 잠시 눈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삽을 들며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파고 있는데 효과는 없네요. 아니다. 연화의 짧은 한마디였지요.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예? 연화가 고랑 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막힌 건 이곳이 아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 막혔다면 위를 봐야지. 도윤의 눈이 순간 번뜩였지요. 위요? 곧바로 산 쪽으로 고랑의 시작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탄성이 터졌어요. 아, 그랬구나. 돌과 흙이 무너져 위쪽이 완전히 막혀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아래를 판다 해도 물이 흐를 수 없던 거였습니다. 도윤은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곧바로 삽을 들었지요. 위쪽을 파고 돌을 치우고 흙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소리가 터졌지요. 고랑을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아가씨, 이걸 어찌하셨습니까? 연화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된다. 물이든 사람이든 막힌 곳을 찾으려면 흐름을 따라가야 하느니라.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흐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가씨는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습니까? 양반가에서 배우신 겁니까?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책에서 배운 것도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깨닫는 것이니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화 아가씨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도윤은 빈 바구니를 들고 산 아래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뭘 구해왔는지 제잘거렸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가 먼저 눈치챘지요. 무슨 일이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요. 연화의 눈이 멈추었어요.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더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모습이 너무 서툴렀어요. 연화의 손이 천천히 내려와 도윤의 턱 아래에 닿았지요. 그리고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눈물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고이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기다렸지요. 잠시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고아라고 놀렸습니다. 부모도 없는 거지아이라고 같이 놀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자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씩씩해서 어린아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앞에 이 아이는 아직 12살이었어요. 어려도 너무나 어린 아이였지요. 그래서 우는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망설임 없이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지요.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그대로 새어 나왔지요. 도윤은 연화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등을 쓸었지요. 천천히 다독이듯이. 괜찮다. 울어도 된다. 가끔 너무 슬프면 우는 것이 현명한 거란다. 그 말을 듣자 도윤은 참았던 울음이 제대로 터져 버렸어요. 연화에게 아예 푹 안겨 버렸지요. 영락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아주는 느낌이었지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는 느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연화는 도윤을 더 꼭 안았습니다. 궁에서 왕비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죄송합니다. 옷에 눈물이 묻었습니다. 연화가 웃었어요. 괜찮다. 빨면 된다. 도윤의 눈이 커졌지요. 연화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기품 있던 얼굴이 봄볕처럼 따뜻해 보였어요. 연화가 도윤의 머리를 쓸며 말했어요. 도윤아,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으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부모가 있고 없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무엇을 하느냐로 정해지는 것이다. 도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아가씨의 말은 늘 어려웠지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 정말 소중하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임금이 있는 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대전을 감싸고 있었지요. 넓은 전각 안에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중앙에 왕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위엄은 전각을 가득 채웠지요. 평소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왕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라.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요.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중전마마의 흔적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잠시 숨을 삼키고 이어갔어요. 피가 묻은 비녀이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눈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전마마가 늘 꽂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왕이 직접 하사한 물건이었어요. 그 위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왕이 비녀를 집어들었어요. 신하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되었다는 거냐? 왕이 입을 열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요. 신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직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사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말은 살아있을 수도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 신하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송구하옵니다. 눈보라가 심하여 수색이 어려웠사옵니다. 왕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심했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중전이 사라졌는데 눈보라가 심해서 못 찾았다고?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찾아라. 왕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산이든 들이든 이 나라 끝까지 뒤져라.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쳤어요. 쾅. 둔탁한 소리가 전각을 울렸지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조리 동원하란 말이다. 신하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은 멈추지 않았어요. 병조판서 예, 전하, 기마대 500을 풀어라. 산 전체를 뒤져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포도대장 예, 전하. 마을마다 사람을 보내라. 중전을 본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하라. 숨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린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은 비녀를 내려다보았지요. 핏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데려오고 아니라면 잠시 멈추었어요. 그 이유를 가져와라.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전하, 혹시 산적의 소행은 아니겠사옵니까? 요즘 산에 도적이 많다 하옵니다. 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산적, 예, 전하,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산적이 중전의 행차 경로를 어찌 알았겠느냐? 신하의 입이 굳었어요. 그것은 왕이 한 걸음 다가갔지요. 중전의 행차는 급비었다. 아는 자는궁 안에 손에 꼽을 정도였느니라. 전각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왕의 시선이 신하들을 훑었어요. 이 안에 내통한 자가 있다는 뜻이다. 신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전하, 저흰 결코 닥쳐라.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찾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어요. 중전을 찾은 뒤에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왕은 돌아섰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몸을 일으켜 물러났어요. 전각에 왕 혼자 남았지요. 왕은 비녀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연화, 반드시 찾겠다.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궁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산으로 흩어지고 기마대가 길을 가르고 명령은 밤낮 없이 이어졌어요. 온 나라가 중전을 찾아 나섰지요. 같은 시각이었어요. 궁궐 서쪽 사람의 발길이 드문 별당. 촛불 몇 개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좌의정 윤성겸이었습니다. 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말해 보아라.
윤성겸이 찻잔을 들며 말했지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숨이 막힐 듯 눌렸습니다. 중전마마는 눈 속에서 사라졌사옵니다. 피가 묻은 비녀와 흔적이 남아 있사옵니다. 죽었다는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찻잔이 탁자에 내려앉았어요. 가능성? 윤성겸의 시선이 올라갔지요. 차가웠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이냐? 그것이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하오나 시체를 찾지는 못하였사옵니다. 시체를 못 찾았다? 윤성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발걸음이 조용히 바닥을 밟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란 살아남기란? 윤성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내 놈은 중전 그 계집이 죽었으면 좋겠느냐? 살았으면 좋겠느냐? 부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그저 피 한 방울 보고 죽었다고. 믿는 자는 이 일에 쓸모없다. 부하의 어깨가 떨렸어요. 시체를 가져와라. 윤성겸이 돌아서며 말했지요.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끌고 와라. 만약 살아있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윤성겸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간단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죽인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 다른 부하가 입을 열었어요. 대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라. 어찌하여 중전마마를 없애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중전마마는 대감께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윤성겸이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중전이 있는 한 왕은 흔들리지 않는다. 왕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지. 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핏줄은 이 나라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칼날보다 선명했어요. 중전은 시작일 뿐이다. 알겠느냐? 부하는 머리를 땅에 박았지요. 명 받들겠사옵니다. 가라.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윤성겸이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부하가 벌떡 일어나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윤성겸 혼자만 남았지요.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그날 밤 궁궐 안에서도 그리고 궁궐 밖에서도 서로 다른 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는 중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는 중전을 없애기 위해 두 무리가 같은 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모르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밤에도 연화 곁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연화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눈이 흔들렸어요. 도윤이 다시 중얼거렸지요. 가지 마세요. 연화는 조용히 도윤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가지 않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알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궁으로, 왕의 곁으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조금만 더,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구나.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불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떠 기지개를 켰지요.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아가씨. 연화가 늘 앉아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지요. 도윤이 급히 문을 열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고랑 쪽을 살폈지요. 없었어요. 장작 쌓아둔 곳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없었지요. 산길 입구까지 뛰어갔어요.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설마 잡혀가신 건가? 그날 밤 사내들이 떠올랐지요. 도윤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야. 아가씨는 그리 쉽게 잡히실 분이 아니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가신 겁니까? 인사도 없이. 그때 눈 밟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 사각.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가씨. 하지만 고개를 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지요. 여기 사는 아이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었다. 여기 사는 아이냐? 그러하면 어찌하시려고요?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입이 거칠군. 아저씨들이 먼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사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집 안으로 향했지요. 여인이 있었지. 어디로 갔느냐? 무슨 여인 말씀이십니까? 저 혼자 삽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여인과 함께 있는 걸 본 자가 있다. 그 자가 잘못 본 것이지요. 사내가 도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말해라. 놓으십시오. 말하면 놓아주마.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사각, 사각. 사내가 도윤을 놓고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지요. 좌의정 윤성겸이었어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의 자들과 다르다고요. 윤성겸이 집 안을 둘러보았지요.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군. 그리고 도윤을 내려다보았어요. 네가 그 아이냐? 예. 여인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윤성겸이 한 걸음 다가왔지요. 다시 묻겠다. 여인은 어디로 갔느냐? 정녕 모릅니다. 윤성겸이 옆에 있던 물동이를 발로 찼어요. 쾅.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윤성겸이 장작 더미를 발로 밀었어요. 우르르. 장작이 무너져 내렸지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잘못은 없다. 다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느냐?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모르는구나. 알려주마. 그 여인은 죄인이다. 거짓이옵니다. 거짓이라? 아가씨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윤성겸의 눈이 번뜩였지요. 아가씨라 불렀구나. 꽤 친해진 모양이군. 도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높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이런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여인 하나 찾으시려고 대감께서 직접 오실 일이옵니까? 죄인이라 하시면서요. 윤성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정령 죄인이시라면 포조를 보내시면 될 일 아니옵니까? 재미있는 아이로군. 아가씨가 누구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오나 한 가지는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아가씨는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대감께서 나쁜 것이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대단하구나. 12살짜리가. 윤성겸의 표정이 굳었지요. 윤성겸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을 에워싸라. 파리 한 마리 못 나가게. 예, 대감. 사내들이 집 밖 문 앞 창가를 막았어요. 언젠가는 말하게 되어 있다. 하지 않겠습니다. 굶어도? 예. 맞아도? 예. 윤성겸이 웃었지요. 두고 보자. 도유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감, 저쪽에서 군사들이. 윤성겸의 표정이 굳었지요. 그 순간 외침이 터졌어요. 길을 비켜라. 산 아래에서 울려 퍼진 외침은 순식간에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군사들이 산길을 따라 밀려 올라왔지요. 창을 든 병사들과 깃발을 든 기수들이 초가집 주변을 에워쌌어요. 모두 물러서라. 군관의 외침에 윤성겸의 부하들이 꼼짝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마 하나가 멈추었지요.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가씨. 그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달랐지요. 비단 옷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초가집에서 도토리죽을 먹던 그 사람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치진 않았느냐? 같은 목소리였어요. 중전마마. 그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중전마마.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어 아가씨가 중전마마였어요. 울면서 안겼던 그 사람이 조선의 왕비였지요. 뒤쪽에서 또 하나의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왕이 내렸어요. 윤성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전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윤성겸이 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중전마마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마마의 안위가 걱정되어. 거짓말하지 마라.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전하, 윤성겸의 집에서 몰래 숨겨둔 무기와 편지가 나왔사옵니다. 중전마마를 쫓으라는 표시도 있었사옵니다. 윤성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그건 누가 꾸민 것이옵니다. 소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모른다고? 중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날 밤 절벽에서 나를 밀어낸 자들이 누구 사람이더냐. 내 입으로 말했지. 왕의 피가 이어지면 내 자리가 없다고. 윤성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더 들을 것 없다. 왕이 손을 들었지요. 잡아라. 군사들이 윤성겸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윤성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발버둥을 쳤지요. 20해를 기다렸단 말이옵니다. 20해를.
눈이 뒤집힌 것처럼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왕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끝났다. 끌어내라. 전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윤성겸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조금 전까지 도윤을 협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전하.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요. 끌어내라. 군사들이 윤성겸을 질질 끌어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나를 누구로 알고.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지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나쁜 사람의 끝은 저런 것이구나. 도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서웠느냐?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숨겼구나. 아가씨가, 아니 중전마마께서 절 안아주셨잖아요. 그걸 어찌 잊겠사옵니까? 중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왕이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중전을 구한 아이냐? 그러하옵니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아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아이는 궁으로 데려간다. 중전을 살린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전하, 저는 그저 궁에서 글과 약 쓰는 법을 배우거라. 내 재주가 썩지 않도록. 중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도윤아.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잠깐만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잠시 후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아버지께서 남기신 약초 책이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사옵니다. 중전이 웃었어요. 그래, 가져가거라. 도윤은 마지막으로 초가집을 바라보았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작게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도윤은 앞을 바라보았지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 꿈에서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산골 고아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이 직접 데려가겠다고 했지요. 도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전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초가집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따뜻했지요. 가자,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낡은 초가집이 보였지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 혼자서 버텨왔던 곳. 그리고 연어 아가씨를, 아니 중전마마를 만났던 곳.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에 도착한 도윤은 태어났어.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어깨가 잔뜩 굳었어요. 다리가 떨렸지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전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떨지 말거라.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듣자 아주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초가집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머리를 높이 올리고 있어도 연어 아가씨는 연어 아가씨였어요. 왕이 자리에 들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지요.
잠시 후 왕이 입을 열었어요. 산골에 사는 아이 하나가 중전을 구하고 역적의 손에서 끝까지 입을 닫았다. 조용하지만 넓게 울리는 목소리였지요. 전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충성이고 용기이며 하늘이 내린 마음이다. 신하들 사이에 잔잔한 술렁임이 퍼졌어요. 왕은 손짓했고 내관 하나가 앞으로 나와 비단 두루마리와 상자를 바쳤지요. 도윤은 깜짝 놀라 얼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폐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게 상을 내린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첫째, 네가 살던 집과 땅을 모두 관청의 보호 아래 두어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아버지가 일구고 어머니가 가꾸던 그 땅. 혼자서 지켜왔던 그곳을 이제는 나라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이었지요. 둘째, 내 재주가 묻히지 않도록 글과 의술을 배울 스승을 붙여주겠다. 도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글을 배우고 의술을 배운다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요. 왕은 잠시 멈추었다가 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네가 원한다면 훗날 내 의원에 들 자격을 갖추게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내 의원. 그건 꿈도 꾸지 못한 자리였지요. 임금님을 모시는 의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아버지가 남긴 낡은 기억만 붙들고 살던 자신과는 너무 먼 곳이었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도윤은 입을 열려다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 같은 아이가 그런 걸 받아도 됩니까? 궁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산골 고아가 임금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왕은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너 같은 아이여서 받는 것이다.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왕은 고개를 돌려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은 어찌 생각하느냐? 중전은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초가집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 도토리죽을 내밀던 손. 말없이 상처를 씻어주던 눈빛. 고아라고 놀림받고 울음을 참지 못하던 밤. 그 모든 순간이 스쳐간 듯했지요. 이 아이는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중전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따뜻했어요. 상을 내리셔도 모자랍니다. 왕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좋다. 내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전과 비단만이 아니라 작은 목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궁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리는 표식이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무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홀로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늘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윤을 지켜주지 않았지요. 아무도 도윤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임금님이 직접 지켜주겠다고 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괜찮다고 안아주던 그 밤처럼 또 한 번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깊게 차올랐지요.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산골의 초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담장은 새로 고쳐졌고 기울었던 지붕도 단단히 손을 보았지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약초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궁에서 붙여준 스승이 며칠에 한 번씩 들러 그를 가르쳤지요. 처음에는 천자문조차 어려웠지만 도유는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밭과 물길도 살펴주었어요. 도유는 여전히 아침이면 산에 올랐지요. 약초를 캐고 흙냄새를 맡고 바람 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손을 움직였어요. 이제는 그 기억들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돌아와서 읽을 책이 생겼고 배울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초가 앞에 익숙한 행렬이 다시 멈추었지요. 전처럼 요란하진 않았지만 도유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급히 뛰어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중전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지요. 이번엔 궁의 위엄보다는 그날 초가집에 머물던 그 여인과 조금 더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도유는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중전마마. 중전은 도윤을 보자 아주 옅게 웃었어요. 이젠 얼굴빛이 좋아졌구나.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먹을 게 많아져서요. 중전은 잠시 초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놓인다. 도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지요. 중전은 천천히 집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예. 그날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오지 못했을 것이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눈앞에 보여서 그랬습니다. 중전은 그 대답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귀한 것이다. 도유는 대답 대신 땅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귀 끝이 붉어졌지요. 잠시 뒤 중전은 작은 보자기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내 것이다. 도윤이 열어보니 잘 벼린 약초칼과 고운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초칼은 아버지가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종이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부드러운 것이었지요. 배우고 기록하고 잊지 말거라. 도유는 두 손으로 그것을 꼭 받아들었습니다. 예. 중전이 일어서려 하자 도윤이 급히 물었어요. 또 오십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도윤 스스로도 놀랐지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전은 웃었어요. 그 웃음은 궁의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의 웃음과 닮아 있었지요. 그래. 아주 짧고 다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잘 크는지 보러 오마. 도유는 그제야 웃었어요.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집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은 따뜻했고 산엔 연두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약초칼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고아 소년 도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이제 도윤에게는
지켜줄 사람이 있었고, 배울 것이 있었고, 꿈꿀 내일이 있었습니다. 잡초처럼 자라던 아이가 귀한 약초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도윤은 정말로 내의원에 들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의술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 산골 소년과 중전의 이야기.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큰 변화의 이야기였지요.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